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당장 공항으로 와서 결제해.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박 여사의 쉰 목소리가 수화기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커피잔을 기울이며 되물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신데 자꾸 전화하세요?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만 거칠게 들리더니 곧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터졌죠. 15명의 시댁 식구들은 비행기를 타지 못한 채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의 지갑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뒷바라지 자금줄이었고 15명 가족여행의 카드 결제기였죠. 그런 제가 왜 이혼 도장을 찍었는지, 왜 카드를 막았는지 이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들이 밟고 선 땅이 이미 꺼지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이민석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엄지손가락을 연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 가득 분홍색 하트 이모티콘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왔어? 이민석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핸드폰을 가슴팔에 탁 엎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밥 먹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민석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 아, 오늘 저녁은 대충 시켜 먹자. 욕실 문이 닫히고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소파 위에 엎어져 있는 이민석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죠. 메신저 창을 열자 유진아라는 이름 옆에 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위로 올리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빠,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 할부로 긁었어. 오빠 와이프 카드. 사진 한 장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품 백이었습니다. 그 아래 대화는 더 끔찍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빼서 오피스텔 보증금 넣자. 거기서 우리 둘이 살면 되잖아. 알았어.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빨리 해. 나 지금 사는데 곰팡이 피었단 말이야. 저는 욕실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을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찍었습니다.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엎어놓고 부엌 의자에 앉았을 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지원아, 나야. 다음 주에 엄마 칠순 기념으로 베트남 여행 가는 거 알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당당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식구들 다 합치면 15명이야. 여행사에서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 내일 아침까지 내 카드로 결제해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2천만 원이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잖아. 시누이들한테 창피하게 돈 얘기 꺼내지 말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 박 여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시댁 경조사비, 명절 용돈, 시누이들 아이 학원비까지. 제 월급의 절반은 늘 그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제 카드를 건네주고 제 전세금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이민석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뭐해? 밥 안 시켜? 응, 지금 시킬게. 저는 배달 앱을 여는 척하며 이민석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난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민석이 잠든 것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코를 드르렁거리며 이불을 걷어차는 이민석 옆에서 저는 이불 속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이혼 서류 양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저는 이혼 합의서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한 내역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작성했습니다. 프린터 소리가 이민석을 깨울까봐 파일을 USB에 담아두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친 이민석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비켜봐. 늦겠다. 이민석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새벽에 뽑아온 불륜 대화 캡처 사진들과 이혼 합의서를 이민석의 가슴팔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 이민석이 종이를 펼치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법원 가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야야야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민석이 종이를 구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오유진이라는 여자한테 소송 넣고 내 회사 감사실에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랑 다 넘길 거야. 어디서 그런 걸? 롯데호텔 스위트룸 2번, 강남 가라오케 3번, 청담동 와인바 결제 내역. 오유진 91년생, 서초구 반포동 거주. 더 읊어줄까? 이민석의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차 어디 세워놨어? 이민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민석은 연신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진짜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술자리에서 알게 된 건데. 저는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이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신호등만 바라보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데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졌지만 저에게 이 결혼은 이미 끝났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이민석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홧김에 이러는 거지?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잖아. 엄마 칠순 여행 결제나 제때 해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향해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에 돌아온 저는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수진아, 나 지원이. 은행에서 잠깐 볼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대학 동기이자 주거래 은행 직원인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다.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퇴근하고 갈 수 있지? 응,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에서 통장 3개와 카드 명세서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돈의 흐름을 제가 직접 쥐어야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카드 결제 알람이 떴습니다. 박오님 가족카드 결제 128만 원, 롯데백화점 본점. 5분도 안 돼서 또 울렸습니다. 박오님 가족카드 결제 89만 원, 롯데백화점 본점.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박 여사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꼬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뻔했죠. 점심때까지 알람은 6번 더 올렸습니다. 리조트룩, 선글라스, 모자, 샌들. 총 금액이 5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쉴 새 없이 울리는 제 핸드폰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지원 씨, 핸드폰 왜 그래요? 폭탄 맞은 거예요? 아, 아니에요. 쇼핑몰 광고 알람이 안 꺼져서요. 저는 웃으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속으로는 결제 내역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죠. 이건 나중에 박 여사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될 테니까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이민석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니 영상 통화였습니다. 야, 걱정 마. 제가 며칠 튕기다가 결국 다 내줄 거야. 원래 그런 애야. 화면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오빠 말 믿는다. 근데 빨리 해결해줘야 해. 나 이번 달 월세도 밀렸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민석이 손가락으로 화면 속 여자에게 뽀뽀를 날렸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척하며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동영상 모드로 전환하고 이민석이 영상 통화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 오유진의 얼굴과 이민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나왔어.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민석이 황급히 통화를 끊으며 핸드폰을 소파 쿠션 밑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한테 전화 온 거야. 그래. 저는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유진의 얼굴, 이민석의 뽀뽀, 대화 내용까지 깨끗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영상 파일을 비밀 폴더에 저장한 뒤 핸드폰을 내려놓고 박 여사가 카드를 긁은 백화점 매장 두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카드로 결제하신 분이 카드 명의자 본인이 아닙니다. 혹시 매장 안 카메라 영상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매장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매장 내 촬영 영상은 30일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장을 펴서 매장 이름과 전화번호, 결제 시간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 여사를 선두로 시누이 둘, 그 남편들, 조카 넷까지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말을 해. 자, 다들 들어와. 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으며 시누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언니, 면세점에서 뭐 살 거야? 큰 시누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나는 선크림이랑 향수. 엄마는? 엄마는 지갑하고 스카프. 지원이 카드로 면세점에서 미리 주문해 놓으면 되지.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아무도 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죠. 박 여사가 소파 팔걸이를 탁 치며 저를 불렀습니다. 지원아, 이리 와봐.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여행 가기 전까지 2천만 원 입금 안 하면 이혼 도장 안 찍어줄 거야. 알았어? 박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뭐 어째. 우리 민석이가 너한테 시집 온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가족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 큰 시누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올케가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칠순이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른손은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어둔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이미 누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호통, 시누이들의 비아냥, 그 모든 소리가 녹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콧바람을 불며 시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맞지? 생각해 보겠다는 건 하겠다는 소리야. 시댁 식구들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꺼내고 과일을 깎아 먹고 조카들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파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2시간 넘게 머물다가 냉장고를 텅텅 비우고 나서야 현관문을 나섰죠. 시댁 식구들이 떠난 뒤 저는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민석이 버린 영수증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찢어진 종이 4조각을 맞추자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그니엘 서울 디럭스 스위트 1박 58만 원.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민석이 회사 워크숍 간다며 집을 비웠던 바로 그날이었죠. 저는 영수증 조각을 사진으로 찍어 비밀 폴더에 넣었습니다. 이민석은 숙려 기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놓고 놀아나고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민석이 술에 취해 돌아와 옷도 안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민석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한 뒤 슬리퍼를 신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볼펜과 메모지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오래된 명함들이 쌓여 있었죠.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얇은 쇠꼬챙이를 가져와 잠금 장치를 비틀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고 가장 안쪽에 갈색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적 없는 도장이었습니다. 이민석이 제 도장을 몰래 만들어서 이 아파트 전세금 5억 원을 빼내겠다는 서류를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 이름 칸에는 오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재 문 너머로 들리는 이민석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이혼도 되기 전에 제 전세금 5억을 훔쳐서 그 여자와 새 집을 차릴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잡고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 위조된 도장, 오유진 이름이 적힌 부동산 가계약서까지 전부 촬영했습니다. 사진 파일은 비밀 폴더와 USB에 각각 저장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을 닫는 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민석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오늘 연차 쓰겠습니다.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4군데였습니다. 부동산, 집주인, 주민센터, 경찰서.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전세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안경을 쓴 중개사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윤지원 씨.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저 지금 이혼 절차 밟고 있습니다. 중개사 아저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전세금을 빼내려고 서류를 꾸며놨어요. 혹시 남편이 따로 연락 온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없었는데. 앞으로 남편이 전세금 관련해서 어떤 요청을 해도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금은 제 돈이에요. 제 통장에서 나간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전세금 송금 영수증 사본을 꺼내 중개사 아저씨 앞에 놓았습니다. 중개사 아저씨가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동산을 나와 바로 위층에 사시는 집주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세입자분. 무슨 일이야? 사모님,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되실까요? 거실에 앉아 저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팔짱을 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주실 때 반드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만 보내주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어떤 서류를 들고 오든 절대 남편한테 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테니 걱정 말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한 장만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집주인 부부는 흔쾌히 종이를 꺼내 전세금은 윤지원 본인 통장으로만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적고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 투명 파일에 넣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세 번째로 향한 곳은 주민센터였습니다. 민원 창구에 앉아 담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도장 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뽑아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 신청이시죠? 신분증 주시겠어요? 신분증을 내밀고 서류에 서명하자 직원이 처리 완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본인 외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이민석이 제 도장을 위조한 것도 모자라 증명서까지 대리로 뽑아갈 수 있었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관할 경찰서였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자 담당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만들어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사진을 출력한 종이들을 꺼내 경찰관 앞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위조된 도장, 제 이름이 적힌 서류, 오유진 이름이 적힌 가계약서까지. 경찰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꽤 심각한 건이네요. 고소장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접수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접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사 일정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증거물 원본은 잘 보관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죠. 여행사에서 자꾸 전화 온다. 당장 카드 한도 풀어서 결제해놔. 내일까지 안 하면 너 각오해.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비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달력을 열어 박 여사의 칠순 여행 출국일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이민석이 퇴근하기 전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촬영해둔 서류 원본들을 봉투째 가방에 넣고 대신 편의점에서 복사해 온 사본을 봉투에 담아 서랍 안 똑같은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잠금 장치를 다시 걸었죠. 원본 서류가 든 봉투는 퇴근길에 은행에 들러 제 개인 금고에 넣어둘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이민석이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이민석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이민석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나고 이민석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핸드폰을 꺼내는 이민석의 얼굴에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수세미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날 밤 이민석이 잠든 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급여 통장에 연결되어 있던 이민석의 교통카드 자동 충전을 해지했습니다. 이민석 핸드폰 통신비 자동이체도 끊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도 제 새 통장으로 변경했습니다. 하나씩 끊어낼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저는 내일 아침 해야 할 일을 손가락으로 꼽았습니다. 카드 정지, 현관문 비밀번호 교체. 내일이면 이 집에서 이민석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주거래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카드 전부 정지시켜 주세요. 창구 직원에게 카드 3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한 장씩 확인하며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본인 카드 2장, 가족 카드 1장이요. 가족 카드도 정지 사유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도난 분실로 처리해 주세요. 승인 거절까지 바로 걸어주시고요. 네, 처리 완료했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출력해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 전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모니터를 스크롤하며 읽어주었습니다. 보험료 월 12만 원, 관리비 월 23만 원, 그리고 이민석 님 명의 체크카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전부 끊어주세요. 그리고 새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보안 등급 가장 높은 걸로요. 새 통장을 받아든 저는 기존 통장에 있던 잔액을 전부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민석이 제 돈에 손을 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열쇠 수리 기사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전체 교체요. 기존에 등록된 지문이랑 비밀번호 싹 다 밀어주세요. 기사가 공구 가방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직접 설정할게요. 30분 만에 반짝거리는 새 도어록이 달렸습니다. 제 지문만 등록하고 비밀번호는 저만 아는 숫자로 설정했습니다. 기사에게 수리비를 건네고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틈도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짐 좀 옮겨주실 수 있나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2시간 뒤 인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민석의 양복들, 와이셔츠, 골프채 세트, 운동화 6켤레, 여행 가방 2개를 현관에 쌓아두었습니다. 이거 전부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착불이요. 종이에 적어 건넨 주소는 시댁 본가였습니다. 인부가 송장을 붙이며 물었습니다. 현관 앞에 그냥 내려놓으면 되나요? 네, 문 앞에 놔주시면 됩니다. 인부들이 짐을 실어 나르는 동안 저는 옷장과 서랍장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민석의 물건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됐으니까요. 양말 한 짝까지 전부 비닐봉투에 담아보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나자 저는 거실에 서서 텅 빈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나란히 걸려있던 이민석의 옷들이 사라지니 옷장이 넓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박 여사 차례였습니다. 저는 퀵서비스를 불러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맡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무법인 도장이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수령인 박순자.
퀵서비스 기사가 봉투를 받아들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이민석이 퇴근하려면 아직 2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이민석의 코 고는 소리도 영상통화 웃음소리도 없는 이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을 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이었습니다. 한 통, 2통, 3통. 저는 화면만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10통이 넘어가자 문자가 왔습니다. 야,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꾼 거야? 빨리 열어.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윤지원. 문 열어. 이민석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원아, 장난하지 말고 당장 열어. 여기 내 집이야. 이민석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현관문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이민석이 얼굴을 붉히고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민석이 문을 걷어차는 모습,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전부 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별거 중인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게 했더니 현관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주소 알려주시겠습니까?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 밖에서는 이민석의 고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윤지원, 너 진짜 이럴 거야? 당장 안 열어? 7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경찰관님. 여기 제 집인데 와이프가 문을 안 열어줘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현관문을 열고 경찰관 2명 앞에 섰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혼 절차 중이고 별거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 계약서, 사본과 이혼 서류 접수증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고 이민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류상 명의자가 이쪽 분이시네요. 일단 이 자리를 비켜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저도 같이 살았다고요. 이민석이 발을 동동 구르며 항의했지만 경찰관이 단호하게 팔을 잡았습니다. 더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돌아가세요. 이민석이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에게 떠밀리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러나던 이민석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오늘 너네 집에서 자도 돼? 이민석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작아지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새 비밀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자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떨림이었죠. 저는 달력 앞에 섰습니다. 박 여사의 칠순 여행 출국일까지 3일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빨간 펜을 꺼내 그 날짜 위에 굵은 X 표시를 그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칠순 여행 출국일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실시간 출국장 화면이 떠 있었죠. 오전 10시 40분 베트남 다낭행. 박 여사와 시댁 식구 15명이 탈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
지금쯤 공항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출국장 앞에는 한껏 차려입은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새로 산 리조트룩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리고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 리스트를 쥐고 있었죠. 큰 시누이 부부와 아이 둘, 작은 시누이 부부와 아이 둘, 시삼촌 부부까지 총 15명이 산더미 같은 캐리어를 카트에 싣고 여행사 카운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잔금 2천만 원이 아직 결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결제 먼저 진행해 주셔야 발권이 가능합니다. 박 여사가 핸드백을 뒤적이며 카드 한 장을 꺼내 탁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긁어.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삐익. 기계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가 도난 신고가 되어 있어서 결제가 안 됩니다. 뭐? 무슨 소리야? 다시 해봐. 박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다시 넣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이 거절됩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큰 시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카드가 안 된다잖아. 잠깐만 민석이한테 전화해봐. 그때 여행사 카운터 뒤쪽에서 이민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이었죠. 엄마, 나도 카드가 안 돼. 아까 주유소에서도 안 됐어. 이민석이 지갑에서 카드를 3장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한 장씩 넣어 보았지만 3장 모두 승인 거절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고객님, 죄송한데 결제 가능한 카드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핸드폰 화면에 뜨는 이민석의 이름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4번, 5번.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시삼촌이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전화하고 있으니까. 이민석이 다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7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윤지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드가 왜 안 돼? 엄마 여행 못 가잖아. 당장. 수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빼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의 쉰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지원아, 너 지금 어디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당장 공항으로 와서 결제해. 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신데 자꾸 전화하세요?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네. 며칠 전에 보낸 서류 받으셨죠? 제 카드 몰래 쓴 거, 곧 경찰에서 조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 인연이 미쳤어. 네가 감히. 저는 박 여사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월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따뜻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핸드폰을 쥔 채 헐떡거리며 카운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큰 시누이가 박 여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카드가 안 된다고. 그년이 카드를 막아버렸어. 박 여사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탑승 수속 마감이 40분 남았습니다. 결제가 안 되시면 발권이 어렵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민석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삼촌 부부가 짐을 끌고 이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석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일정 다 잡아놓고 왔는데. 삼촌, 잠깐만요. 지금 해결하고 있으니까. 해결은 무슨 해결이야? 비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작은 시누이의 아이들이 출국장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비행기 안 타? 나 비행기 타고 싶어. 조용히 해. 엄마도 지금 모르겠다고. 작은 시누이가 아이를 달래다 말고 이민석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올케한테 다 맡겨놨다며? 돈 준비됐다며? 이민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탑승 수속 마감 안내 방송이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결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카운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쪽은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겠습니까?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니 수백 명의 여행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이민석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올케 때문이지? 이혼한다더니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야? 시삼촌이 캐리어 손잡이를 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씨, 내가 뭘 했어?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지 말라고 했잖아.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민석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민석아, 네가 다 해결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야? 이민석은 산더미 같은 캐리어 옆에 서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하얀 선을 그으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시댁 식구들은 저 비행기를 타지 못했겠죠. 저는 창가를 떠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변호사 명함과 증거 서류 파일을 꺼내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리 없었으니까요. 공항 사태가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민석과 박 여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회사 로비를 지나는데 동료 김수연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원 씨, 이것 좀 봐요. 수연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 글이었습니다. 윤지원 경영지원팀 대리, 시어머니 돈 훔쳐서 바람남. 신혼집 전세금 들고 튠.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동네 맘카페에도 똑같은 글 올라왔대요. 벌써 댓글이 200개 넘었다고.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고마워, 수연 씨. 알려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사내 게시판을 직접 열어보았습니다. 글의 문체를 읽는데 이민석의 말투가 보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건지 누군가에게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제가 시댁 돈을 훔쳤다. 전세금을 몰래 빼돌렸다. 외도를 했다. 진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짓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기 전 인사팀 박 과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윤 대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 과장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온 건데요.
윤대리 급여하고 퇴직금에 가압류가 걸렸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민석이 제 전세금의 절반은 시어머니가 보태준 돈이라며 법원에 거짓말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조작한 차용증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인사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세 명이 모여서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맞대고 있었죠. 제가 지나가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버티자. 점심시간에 변호사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사무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대리, 1층 로비에서 찾는 분이 있는데요. 좀 내려오시겠어요? 경비실 직원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요? 그게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셔서 소란을 피우고 계셔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 회전문 안쪽에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한 손에는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죠. 저기요, 여기 윤지원이라는 여자 알아요? 박 여사가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직원 한 명을 붙잡고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며느리 윤지원은 도둑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들 돈 훔쳐서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도둑. 박 여사의 쉰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로비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했죠. 한두 명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나 안 나가. 내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고. 며느리 나오라고 해. 박 여사가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며 로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쭉 뻗고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돈 떼이고 이렇게 나 앉았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구경꾼들이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추가로 달려왔지만 박 여사는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이 회사에서 도둑년을 고용하고 있다고. 로비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로비 기둥 뒤에 서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는 모습, 경비원을 밀치는 모습, 종이를 들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전부 화면에 담겼습니다. 저는 촬영을 멈추지 않은 채 로비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전현이다. 전현이 내 돈 훔친 년이야. 박 여사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왼손에 쥔 채 오른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회사 건물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거짓말을 퍼뜨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자 박 여사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한테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이혼했으니까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로비 회전문이 돌아가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촬영을 멈추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고한 윤지원입니다. 저분이 외부에서 들어와 거짓말을 퍼뜨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내 며느리가 돈을 훔쳐갔어요. 내가 억울해서 여기 온 거라고요. 박 여사가 목청을 높이며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일단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박 여사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박 여사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안 일어나. 이 여자가 경찰을 시어머니한테 부른 거야. 저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신분증이고요. 이건 이분이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결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분이 저한테 보낸 협박 문자 내역이에요. 경찰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동료 경찰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진술은 서에 가서 하시죠. 내가 왜 경찰서를 가? 전현히 가야지. 박 여사가 다시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현장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추가 인력 요청합니다. 3분 뒤 경찰관 2명이 더 도착했습니다. 4명의 경찰관이 박 여사를 둘러쌌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진해서 일어나시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여사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 가득 찬 구경꾼들,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는 직원들, 그리고 자신을 에워싼 경찰관 4명. 자, 일어나시죠. 경찰관이 박 여사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박 여사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경찰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체포합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체포? 나를? 며느리가 불렀어요. 경찰이 왜 나를 잡아가? 전현히 잡혀가야지. 박 여사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관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조용해진 로비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수갑을 찬 박 여사가 경찰관에게 이끌려 회전문을 나서는 모습까지 빠짐없이요. 로비 밖에 세워진 경찰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숙이고 뒷좌석에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촬영한 영상을 이민석에게 전송했습니다. 메시지 한 줄을 덧붙였죠. 어머님 데리러 가세요. 서초경찰서입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임해 둔 정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를 펼쳐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윤지원 씨, 가압류건부터 정리합시다. 전세금 5억 원, 이 돈이 본인 돈이라는 걸 입증할 자료 다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전세금 송금 영수증 원본, 10년간 모아온 적금 해지 내역서, 월급 통장 거래 내역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두었죠. 정 변호사가 송금 영수증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깔끔하네요. 입금자 이름이 윤지원, 금액 5억, 날짜까지 다 찍혀 있으니 이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낸 차용증이라는 게 오히려 위조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내주세요.
저는 이민석이 오유진과 호텔을 다니며 결제한 영수증들, 위조된 도장과 서류 사진, 오유진 이름이 적힌 부동산 가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짓 가압류 신청 자체가 소송 사기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민석 월급 통장하고 시어머니 박순자 명의 빌라에 가압류 걸어주세요. 위자료 청구도 같이요. 정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변호사님이 받아낼 수 있는 최대로요.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사내 게시판에 허위 글을 캡처했습니다. 맘카페 글도 찾아서 캡처했죠. 그리고 반박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 카드로 긁은 백화점 영수증 사진, 이민석이 오유진과 영상 통화하는 장면 캡처, 호텔 결제 내역서, 사진 한 장이 거짓말 10줄보다 강했으니까요. 사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맘카페에도 올렸습니다. 댓글은 달지 않았습니다. 증거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맘카페 댓글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보니까 시어머니가 카드 긁은 거잖아. 도둑은 누구야? 남편이 다른 여자랑 호텔 다닌 영수증이 이렇게 많아? 이거 완전 반전인데. 원글 쓴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사내 게시판에서는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민석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이 댓글을 달았죠. 이민석 씨 법인카드로 이상한 곳에서 결제한 거 나도 봤음. 감사실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님? 그 댓글 아래로 동조하는 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이민석의 회사 감사실에 투서를 넣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 신발을 벗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이민석이었습니다. 제발 글 좀 내려줘. 회사에서 감사 들어온다고 난리야. 나 잘못했어. 한 번만.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증거 서류 파일을 열어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불륜 증거, 위조 서류 사진, 카드 무단 사용 내역, 회사 로비 난동 영상, 녹취록.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민석이 던진 거짓말은 전부 본인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진실을 꺼내놓은 것뿐이었죠. 2달이 흘렀습니다. 이민석의 회사 감사실은 투서를 받은 직후부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민석이 오유진과 함께 쓴 고급 식당, 호텔, 술집 결제 내역이 줄줄이 나왔죠. 회사 돈으로 개인 유흥을 즐긴 것이 명백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이민석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퇴직금도 상당 부분이 깎였다는 소식을 정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빚에 쪼들리게 된 이민석에게 오유진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위자료 소송장이 오유진에게 날아간 바로 다음 날 오유진이 이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오빠, 나 이거 못 내. 나도 속아서 만난 건데 왜 내가 물어내야 해? 유진아, 잠깐만.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어떻게든이 뭔데? 오빠 지금 백수잖아.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유진아.
오유진은 전화를 끊고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민석이 찾아갔을 때 오유진의 오피스텔은 이미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옷까지 하나 남기지 않고 잠적해버린 거죠. 한편 박 여사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벌인 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박 여사는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청구한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금, 그리고 이민석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까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박 여사는 결국 평생 품고 살던 낡은 빌라를 내놓았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를 팔고도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이 바람 피우다 걸려서 잘리고 어머니는 며느리 회사에 쳐들어갔다가 수갑 찼대. 세상에 며느리 돈으로 여행 가려다가 공항에서 망신당한 사람 아니야? 맞아, 맞아. 그 집이야.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한 박 여사와 이민석은 짐을 쌌습니다. 변두리 골목 끝에 있는 좁은 단칸방으로 이삿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였죠. 이혼 판결이 최종 확정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원 씨 수고하셨습니다. 전세금 전액 보전, 위자료 확정, 가압류도 유지됩니다. 완승이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고개를 돌리자 이민석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죠.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민석 뒤에서 박 여사가 절뚝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새치가 내려온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칠순 여행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늙어 보였습니다. 이민석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 바닥에 이마를 박듯 엎드렸죠. 지원아, 한 번만 봐줘. 제발. 박 여사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어서 그랬어. 한 번만 선처해줘. 응? 박 여사가 제 바지 끝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울퉁불퉁한 늙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바지 끝자락을 빼냈습니다. 이민석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제발 가압류만이라도 풀어줘. 나 지금 먹고 살 돈이 없어. 엄마 약값도 못 내고 있다고. 저는 이민석의 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이 사람이 제 손을 잡고 평생 잘해주겠다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없었습니다. 일어나.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법원 복도에서 이러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이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죠, 어머님.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단칸방에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사세요. 저는 이제 남이니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걸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폐 속 깊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직장에서 가깝고 보안이 좋은 고층이었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사 첫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원두를 갈았습니다. 그라인더가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한 집안에 울렸죠.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벨도, 이민석의 코 고는 소리도, 카드 결제 알람도. 커피를 내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월의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온전히 저만을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원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윤지원은 3년 동안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월급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명절 용돈, 경조사비, 신우인의 학원비까지. 그런데 돌아온 건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호통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참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한 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여서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결국 내 인생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윤지원이 달랐던 건 딱 하나입니다. 울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를 모았고, 소리 지르지 않고 서류를 준비했고, 매달리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은 자기 손으로 지켜냈죠.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를 착취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기생이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지 내 지갑을 열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랬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 인생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